JS그룹이 주최하는 연례 자선 행사의 열기는 뜨거웠다. 서울의 밤을 밝히는 화려한 조명 아래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JS그룹의 젊은 총수 강태준이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톰 포드 수트는 그의 다부진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그의 얼굴에는 비즈니스맨 특유의 정중하면서도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찰나의 순간에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 머릿속으로는 수십억짜리 계약의 유불리를 계산하는 남자였다. 그의 눈은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차가웠다. 사람들은 그를 얼음 심장을 가진 황태자라 불렀다. 34세 나이에 JS그룹을 대한민국 10대 기업의 반열에 올려놓은 그의 능력은 경외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냉혹함은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다. 강 대표님, 이번 신도시 프로젝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과연 강 대표님이십니다. 한 국회의원이 아첨 섞인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강태준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우며 잔을 들었다. 과찬이십니다. 의원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때 작은 손이 그의 바지가랑이를 잡아당겼다. 아버, 그 순간 얼음 황태자의 세계가 녹아내렸다. 강태준은 고개를 숙여 자신의 옆에 꼭 붙어있는 작은 소녀를 바라보았다. 6살 난 딸, 강하나였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아이의 모습은 천사와도 같았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다정함으로 가득 찼고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비즈니스용 미소는 진짜 아빠의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다. 왜? 우리 공주님, 지루해요. 그가 몸을 낮춰 하나와 눈을 맞추자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아니, 아빠가 제일 멋있어요. 그 말에 강태준은 참지 못하고 낮은 웃음을 터뜨렸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 보는 그의 모습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 냉혈한에게도 저런 얼굴이 있었구나. 강하나는 강태준의 유일한 약점이자 그의 세상 전부였다. 그는 하나의 머리에 흘러내린 리본을 다시 묶어주며 무심코 행사장 안을 훑어보았다. 그것은 6년째 계속된 그의 버릇이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는 늘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긴 생머리를 가진 여자, 웃을 때 눈이 예쁘게 휘어지던 여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목소리를 가졌던 여자. 하지만 그녀는 늘 그곳에 없었다. 6년 전 한마디 말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여자. 윤서우. 그의 심장이 순간 차갑게 식었다. 성공, 부, 명예,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다. 그 공허함은 오직 그녀만이 채울 수 있었다. 그를 배신하고 그의 돈을 받고 떠났다고 아버지는 말했지만 태준은 그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지난 6년간 그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비밀리에 그녀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져버렸다. 강태준이 잠시 상념에 잠긴 사이 한나는 그의 손을 놓고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작은 정원 쪽으로 달려갔다. 나비 한 마리가 아이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었다. 하나야. 태준이 다급하게 아이를 불렀지만 아이는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경호원들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파를 헤치며 딸을 찾아 헤매던 강태준의 귀에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마. 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멈췄다. 그는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행사장 구석 자선 활동의 일환으로 화초부스를 운영하고 있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여자의 다리를 꼭 껴안고 있는 작은 아이 하나가 보였다. 여자는 깜짝 놀라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꽃에 물을 주려다 말고 낯선 아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얘야, 사람 잘못 본 것 같은데. 여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몸을 돌렸다. 그 순간 강태준의 세상이 멈췄다. 시간이 멈추고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그의 눈에는 오직 그 여자의 얼굴만이 들어왔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조금도 변하지 않은 얼굴. 그가 매일 밤 꿈속에서 그리던 바로 그 얼굴. 그가 미치도록 찾아 헤맸던 여자. 윤서우. 그녀가 거기에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충격, 불신, 환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몰아쳤다. 그가 지난 6년간 쏟아부은 돈과 시간이 무색하게 그녀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강태준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다. 자신의 다리에 매달린 아이를 내려다보던 서우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강렬한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인파 속에 서 있는 강태준과 마주쳤다. 서우의 얼굴에서도 시간이 멈췄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물뿌리개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아름다운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렸다. 충격, 고통, 그리고 오래된 원망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6년의 세월, 그 길고 긴 시간의 벽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한 아이의 순수한 외침이 멈춰버렸던 두 사람의 시간을 잔인하게 다시 흐르게 만들고 있었다. 강태준은 얼어붙은 시간 속을 걸어 나갔다. 번쩍이는 카메라 플래시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한 사람, 윤서우에게로 향해 있었다. 경호원들이 재빨리 그들 주위에 인간벽을 만들어 세 사람을 세상의 호기심으로부터 분리시켰다. 강태준, 윤서우, 그리고 그들 사이에 운명처럼 서 있는 아이, 강하나. 그들만의 섬이 만들어졌다. 수야, 윤서우, 마구나. 태준의 목소리는 6년의 세월을 넘어 겨우 흘러나왔다. 그 안에는 환희와 고통, 그리고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서우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녀는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떼어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한 걸음은 그들 사이에 놓인 6년이라는 시간의 강처럼 느껴졌다. 강태준 씨, 오랜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의를 갖추었지만 마치 낯선 사람을 대하듯 서늘했다. 태준 씨라는 호칭이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박혔다. 사랑을 속삭일 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를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다. 혼란스러운 것은 하나였다. 아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아빠, 이분이 엄마, 마치 그림 속의 엄마랑 똑같아. 하나의 순수한 질문에 두 어른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태준은 딸에게 차마 대답할 수 없었고 서우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다. 이곳은 이야기를 나눌 장소가 아니었다. 태준은 즉시 비서에게 눈짓했다. 상황 정리에 짧은 명령을 내린 그는 서우의 팔목을 붙잡았다. 따라와.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이거 놔요. 서우가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의 손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거의 방황제로 그녀와 울먹이는 하나를 데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행사장 비상 통로를 통해 빠져나왔다. 그의 전용차 안. 두꺼운 방음 유리가 세 사람을 바깥 세상과 완벽히 차단하자
억눌렸던 감정들이 폭발했다. 어디 있었어? 지난 6년간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태준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아 헤맸는지 알아. 왜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진 건데? 왜 우리 아버지 돈을 받고 그렇게 비참하게 떠나야만 했어? 그가 내뱉은 마지막 말에 서우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돈이라고, 당신 지금 돈이라고 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강태준. 당신은 6년이 지나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당신 눈에는 모든 게 돈으로 보이는구나. 그럼 뭐라고 말해야 하는데 쪽지 한 장 없이 사라진 건 너야. 사라져? 당신이 나를 버렸잖아. 당신 아버지를 보내서 나더러 꺼지라고 말한 건 당신이잖아. 나 같은 건 당신 가문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고. 당신은 나 대신 당신의 제국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한 게 누군데. 두 사람의 고함 소리가 좁은 차 안을 가득 메웠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들의 기억 속 6년 전 그날은 너무나도 달랐다. 6년 전 늦가을, 그때의 강태준은 JS그룹의 후계자였지만 아직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있는 28배 청년이었다. 그리고 윤서우는 촉망받는 조경학과 학생이었다. 두 사람은 우연히 한 미술관에서 만났다. 그림을 보는 시선이 같았고 세상을 보는 마음이 통했다. 신분의 차이 따위는 그들의 사랑 앞에서 아무런 장애물도 되지 못했다. 태준은 아버지의 눈을 피해 그녀와 비밀스러운 데이트를 즐겼다. 허름한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인적 드문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그는 재벌 3세가 아닌 그저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일 뿐이었다. 나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아버지께 정식으로 말씀드릴 거야.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어느 날 밤 태준은 서우를 끌어안고 속삭였다. 서우는 그의 품에 안겨 행복한 미래를 꿈꿨다. 그녀는 그의 돈이나 배경이 아닌 그의 순수한 마음을 사랑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강병철 회장이 그들의 관계를 알아차린 것이었다. 서우의 기억 속 그날은 비가 내렸다. 강병철 회장은 그녀가 살던 작은 자취방으로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는 10억 원이 든 돈 가방을 그녀의 앞에 던졌다. 이걸 받고 내 아들 인생에서 사라져라. 서우는 수치심과 몸열감에 몸을 떨며 돈 가방을 밀어냈다. 저는 태준 씨를 사랑해요. 돈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러자 강 회장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사랑너 같은 고아 출신이 감히 내 아들을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태준이는 이미 선택을 끝냈다. 너 같은 계집애 하나 때문에 자기가 물려받을 제국을 포기할 놈이 아니란 말이다. 이건 아들의 뜻이기도 하다. 그의 마지막 말은 서우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태준이 직접 자신을 버리라고 했다는 말. 그녀는 그 길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서울을 떠났다.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태준의 기억 속 그날은 맑았다. 중요한 해외 프로젝트를 마치고 막 귀국한 그에게 강 회장은 굳은 얼굴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윤서우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10억 원이 입금된 내역서였다. 그 여자는 네가 없는 사이에 나를 찾아왔다. 10억을 주지 않으면 너와의 관계를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더군. 태준은 믿을 수 없었다. 서우가 그럴 리 없다고 소리쳤다. 이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그 여자는 돈을 받자마자 바로 해외로 떠났다. 네가 사랑한 건 순진한 여대생이 아니라 네 돈을 노린 꽃뱀이었단 말이다. 아버지의 분노와 완벽하게 위조된 증거 앞에서 젊은 태준은 무너졌다.
사랑은 배신이 되었고 순수했던 기억은 더러운 거래로 변질되었다. 그는 그날 이후 사랑을 믿지 않는 얼음 심장의 남자가 되었다. 다시 현재 차 안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뿐인 진실을 외치고 이제는 탈진한 상태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다. 서로의 이야기는 단 하나의 교차점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 난 돈 받은 적 없어. 서우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난 널 버린 적 없어. 태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혹은 그들 모두가 거대한 거짓말의 희생자였다. 하나가 두 사람의 팽팽한 긴장감을 깨뜨렸다. 아이는 울먹이며 태준의 옷자락을 잡고 서우를 향해 손을 뻗었다. 까지 마세요, 엄마. 그 한마디에 서우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딸일지도 모르는 저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 오늘은 돌아가 봐야겠어요. 서우가 겨우 입을 열었다. 하지만 다시 연락해요. 태준은 미친 듯이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잃지 않기 위해 간신히 이성을 붙잡고 그녀의 연락처를 받았다. 서우가 차에서 내리고 택시를 타고 사라지는 모습을 태준은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6년 만에 찾은 그녀는 오해라는 높은 벽에 둘러싸인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과거는 진실을 알 수 없는 미로가 되어버렸다. 그는 딸 하나를 품에 안고 이제부터 시작될 길고 긴 싸움을 예감했다. 그날 이후 강태준의 완벽했던 세계에는 균열이 생겼다. 그 균열의 중심에는 딸 하나가 있었다. 아이는 그날 이후 웃음을 잃었다. 좋아하던 인형도 재미있는 만화 영화도 아이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아이는 매일 밤 태준의 서재에서 몰래 꺼내온 낡은 사진 한 장을 끌어안고 잠이 들었다. 그것은 6년 전 그가 미치도록 사랑했던 윤서우의 사진이었다. 아빠, 엄마 또 언제 만나요 하나? 엄마 보고 싶어요. 아이는 틈만 나면 그에게 물었다. 아이의 시무룩한 얼굴을 볼 때마다 태준의 심장은 조각나는 듯 아팠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 하나를 위해서라도. 그는 다시 윤서우를 만나야만 했다. 며칠을 고심하던 그는 결국 6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았지만 그를 향한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슨 일이죠? 강태준 씨. 하나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태준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오직 딸에 대한 이야기만 꺼냈다. 한 번만, 아이를 위해 한 번만 더 만나줄 수 있겠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서우 역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강태준을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그의 딸이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며 따르는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 아이의 눈망울을 그녀는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다. 알겠어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예요. 다른 뜻은 없어요. 그녀는 선을 그었다. 태준은 씁쓸했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다. 그들의 첫 번째 가족 나들이 장소는 서울대 공원이었다. 주말의 공원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세 사람 주위의 공기는 어색함으로 무거웠다. 태준과 서우는 하나를 가운데에 두고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라도 있는 것처럼 거리를 둔 채 나란히 걸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아이는 한 손으로는 태준의 손을, 다른 한 손으로는 서우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는 코끼리를 보며 신기해했고 원숭이의 재롱에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두 어른 사이에 얼어붙은 공기를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아이스크림을 먹던 하나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순간이었다. 태준과 서우는 동시에 조심해 라고 외치며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이 허공에서 스쳤다. 짧은 순간 강렬한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 6년 전에 익숙했던 감촉. 두 사람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손을 거두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숨길 수 없는 그리움이 스쳐 지나갔다. 하나가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동안 두 사람은 벤치에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그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그날 바로 해외로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서우는 어이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해외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해외로 가요. 전 서울을 떠나서 몇 년간 부산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온 거고요. 그녀의 대답은 태준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다. 부산 해외로 떠났다던 여자가 줄곧 국내에 있었다고 그렇다면 아버지는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걸까? 서우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태준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죠? 당신 아버님이 나를 쫓아낸 그날 이후로 당신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없었어요. 편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 편지라고. 이번에는 태준이 놀랐다. 나는 어떤 편지도 받은 적이 없어. 오히려 내가 보낸 연락을 당신이 다 무시했다고 들었는데 서로의 이야기는 또다시 어긋났다. 그는 그녀가 돈을 받고 잠적했다고 믿었고 그녀는 그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다. 그는 그녀가 해외로 떠났다고 들었고 그녀는 그가 자신을 찾으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이별은 마치 서로 다른 각본을 가진 연극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 투성이었다. 그들은 서로가 알고 있는 진실이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6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두 사람을 짓눌렀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하나는 서우의 품에 안겨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했다. 엄마, 가지마. 하나랑 같이 살아요. 아이의 울음에 서우의 가슴이 미어졌다. 태준은 아이를 달래기 위해 그리고 서우를 다시 잃지 않기 위해 다급하게 제안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면 되잖아. 응, 결국 그들은 다음 주에도 만나기로 약속하고 말았다. 헤어지는 순간 서우는 태준에게 물었다. 하나가 본 사진, 그거 뭐예요? 아이가 그림 속 엄마라고 하던데.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당신 사진이야. 6년 전 내가 간직하고 있던 유일한 사진. 그 말을 남기고 태준은 우는 아이를 안고 돌아섰다. 그날 밤 서우는 자신의 작은 작업실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가 내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나를 찾았다고 하지만 왜? 그녀가 괴물처럼 미워했던 남자의 모습 위로 딸을 바라보던 그의 애틋한 눈빛이 겹쳐졌다. 그녀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던 미움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태준은 자신의 서재에서 낡은 사진 속 서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한국을 떠난 적이 없었다. 편지를 보냈지만 나는 받지 못했다. 아버지의 완벽했던 이야기 속에 치명적인 허점이 존재했다. CEO의 냉철한 분석력이 발동하기 시작했다. 허점이 있다는 것은 조작된 부분이 있다는 뜻이다. 그는 이제 단순히 사라진 그녀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들을 갈라놓은 진실을 찾아야만 했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다. 한 아이를 위한 위태로운 합의는 그렇게 거대한 거짓의 성을 무너뜨릴 첫 번째 망치질이 되고 있었다.
강태준의 일상은 두 개로 나뉘었다. 낮에는 JS그룹의 냉철한 CEO로서 수천억짜리 프로젝트를 지휘했고, 주말에는 오직 하나이의 아빠가 되어 한 여자와 어색한 만남을 가졌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밤이 되면 그는 과거의 망령을 쫓는 탐정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아버지를, 강병철 회장을 믿지 않았다. 해외로 떠났다는 거짓말, 받은 적 없는 편지,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그 불일치들은 그의 신뢰에 깊은 균열을 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자신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김 비서를 집무실로 불렀다. 김 비서는 태준이 JS그룹에 갓 입사했을 때부터 그를 보좌해 온, 그가 유일하게 속내를 터놓는 인물이었다. 부르셨습니까? 대표님, 김 비서, 자네에게 비밀리에 맡길 일이 있네.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6년 전 윤서우 씨와 관련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주게. 특히 당시 아버지 주변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단 한 조각도 놓치지 말고. 김 비서의 눈이 흔들렸다. JS그룹의 회장을 뒷조사하라는 명령이었다. 이는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군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는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어떤 이유 없이는 이런 지시를 내리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윤서우의 마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매주 반복되는 만남 속에서 그녀가 알던 강태준의 모습은 점차 흐려지고 새로운 모습이 그 자리를 채워갔다. 그녀의 기억 속 강태준은 자신만만하고 때로는 오만한 재벌 3세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서툰 솜씨로 도시락을 싸오고 아이의 신발끈을 묶어주기 위해 거대한 몸을 기꺼이 굽히는 평범한 아빠였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를 향해 있었지만 그 시선의 끝에는 늘 그녀, 서우가 있었다. 그녀가 웃으면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그녀가 잠시 쌀쌀맞게 굴면 그의 얼굴에는 상처받은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저런 남자가 정말 아버지를 시켜 자신을 그렇게 잔인하게 내쳤을까 미움의 자리에. 아픈 만약이라는 가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강병철 회장은 늙은 사자였지만 그의 감각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아들의 미묘한 변화와 주말마다 손녀와 함께 만나는 여자의 존재를 금방 알아차렸다. 그 여자가 6년 전 자신이 직접 내쫓았던 윤서우라는 사실을 보고받았을 때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즉시 태준을 자신의 저택으로 호출했다. 가족 식사라는 명목이었지만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요즘 그 계집을 다시 만난다고 들었다. 강 회장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네가 정령 정신이 나간 개냐 근본도 없는 것에게 2번이나 발목을 잡힐 셈이야. 내가 한 번은 널 구해주었지만 2번은 없어. 그는 6년 전의 거짓말을 마치 진실인 양 다시 되풀이했다. 하지만 태준은 더 이상 그때의 젊고 순진한 아들이 아니었다. 아버지, 그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태준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아버지를 마주했다. 그의 침착한 반항은 강 회장을 더욱 분노케 했다. 네가 뭘 알아서 해. 그 계집은 너와 우리 가문을 망칠 독이다. 당장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나서겠다. 작은 조경회사 하나 망가뜨리는 건 내겐 일도 아니라는 걸 명심해라. 노골적인 협박. 그것은 아버지의 조언이 아닌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자를 향한 폭군의 경고였다. 태준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하는지 그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아들이 통제되지 않자 강 회장의 다음 목표는
서우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수하를 시켜 거물급 고객으로 위장해 서우의 조경 디자인 사무소 노건에 접근시켰다. 윤서우 대표님 되시죠?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중년의 남자는 값비싼 시계를 흔들며 말했다. 저희가 이번에 제주도에 최고급 리조트를 짓는데 조경 총괄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계약금은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10억, 20억 문제없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남자는 조건을 덧붙였다. 다만 저희가 지정하는 저급자재를 사용해서 원가를 좀 맞춰주셔야겠습니다. 어차피 겉으로 보기엔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것은 그녀의 직업적 양심과 자부심을 돈과 맞바꾸라는 모욕적인 제안이었다. 서우는 그 남자의 오만한 얼굴에서 강병철 회장의 얼굴을 보았다. 함정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제 이름과 신념을 팔면서까지 돈을 벌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공사는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시죠. 그녀는 단호하게 제안을 거절하고 남자를 사무실에서 쫓아냈다. 그녀는 더 이상 6년 전처럼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2개의 평행선 위에서 진실의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태준의 집무실, 김 비서가 긴급히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대표님, 찾아냈습니다. 6년 전 윤서우 씨 계좌로 입금된 10억 원의 거래 내역서 원본 파일입니다. 그는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겉보기엔 완벽하지만 저희 쪽 전문가가 파일 생성 기록의 타임스탬프에서 미세한 조작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위조된 파일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태준은 화면을 노려보았다. 그의 주먹이 분노로 하얗게 굳어졌다. 아버지는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증거까지 조작하며 자신과 서우의 인생을 통째로 기만했던 것이다. 같은 시각 서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싸늘하게 식은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오늘 찾아왔던 무례한 의뢰인.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 태도는 6년 전 강병철 회장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설마 나를 시험한 건가? 아직도 나를 돈만 밝히는 여자로 보고 있는 건가? 의심의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조각들은 단 한 사람, 강병철 회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위조된 송금 내역서는 거대한 거짓말의 성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균열에 불과했다. 강태준은 이제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쳐놓은 6년이라는 장막을 찢어버리기로 결심했다. 김비서,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게. 6년 전 그 시점, 아버지와 접촉했던 모든 사람, 그가 주고받은 모든 통화 기록, 그의 모든 행적을 샅샅이 파헤쳐. 단 한 사람, 단 1분의 기록도 놓쳐선 안 돼.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겨누는 칼날이었다. 금기를 깨는 짓이었지만 김비서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주군이 겪고 있을 고통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었다. 태준의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력이 총동원되었다. 전직 국정원 요원으로 구성된 최고의 사설 탐정팀과 화이트 해커 그룹이 비밀리에 고용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끔찍한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태준의 책상 위로 배달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보고서는 가로채진 편지에 대한 것이었다. 탐정팀은 6년 전 서우가 살던 동네의 낡은 우체국을 찾아냈고 은퇴한 늙은 집배원을 수소문 끝에 만나 자백을 받아냈다. JS그룹의 한 남자강 회장의 수족이었다가 거액의 돈을 주며 윤서우라는 이름으로 발송되는 모든 편지를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지시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이 가문의 보안 문제라고만 들었다고 했다. 서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연락하려 필사적으로 애썼던 것이다. 두 번째 보고서는 강 회장의 충실한 해결사에 대한 것이었다. 서우의 사무실에 무례한 고객으로 찾아왔던 바로 그 남자. 그는 강 회장의 지시를 받고 6년 전부터 서우의 주변을 감시하고 그녀의 삶을 교묘하게 방해해왔다. 그녀가 좋은 직장을 구하려 할 때마다 익명의 투서를 보내 막았고 좋은 남자를 만나려 할 때마다 헛소문을 퍼뜨려 회방을 놓았다. 강 회장은 그녀를 떠나보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녀가 제기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철저히 짓밟아왔던 것이다. 태주는 보고서를 읽으며 치솟는 분노의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하지만 그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은 마지막 보고서였다. 탐정팀은 서우가 서울을 떠난 직후에 행적을 추적했다. 그녀는 바로 부산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산부인과에 들렀던 기록이 발견되었다. 산부인과. 불길한 예감의 태주는 즉시 그 병원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병원은 몇 년 전 폐업했지만 다행히 은퇴한 의사와 연락이 닿았다. 늙은 의사는 6년 전 깊은 상실감에 빠진 얼굴을 하고 홀로 병원을 찾아왔던 젊은 여자를 기억하고 있었다. 아주 힘들어 보였지.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몸도 많이 약해져 있었고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꿋꿋해야 한다고 한참을 타일렀던 기억이 나요. 뱃속에 아기, 그 아가씨가 다녀가고 며칠 뒤에 덩치 좋은 양반이 찾아와서 환자 기록을 보자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혹시라도 외부에 발설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줄 알라고. 무서운 세상이다 싶어 입을 다물고 살았지요. 의사는 보관하고 있던 낡은 진료 기록 4본을 보내왔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거기에는 흑백으로 된 초음파 사진과 함께 선명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환자 윤서우, 진단 임신 8주. 날짜는 그들이 헤어졌던 바로 그 주였다. 태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임신 8주, 그리고 6년이라는 시간. 그의 딸, 하나의 나이는 정확히 6살이었다. 그는 6년 전 아버지가 경멸에 찬 얼굴로 뱉었던 말을 기억해냈다. 그 계집이 임신했다고 하더군. 하지만 걱정 마라. 내 돈으로 깨끗하게 처리했으니까. 그는 그때 아버지가 처리했다는 말의 의미를 그녀가 낙태 수술을 받도록 돈을 주었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그 사실에 절망하고 그녀에 대한 마지막 미련마저 버렸었다. 그러나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아버지는 그녀가 아이를 지우도록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아이를 가진 채 세상에 홀로 버려지도록 처리했던 것이다. 서우는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아이를 뱃속에 품은 채 그의 아버지에게 쫓겨나 세상의 모든 풍파를 홀로 견뎌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는 그녀가 돈에 눈이 먼 배신자라고 믿으며 증오하고 있었다. 태준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의 눈에서 6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를 지탱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의 성공, 그의 부, 그의 자부심, 그 모든 것이 아버지가 쌓아 올린 잔혹한 거짓의 탑 위에서 위태롭게 서 있었을 뿐이었다. 분노가 심장을 집어삼켰다. 배신감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지 못하고 그녀를 의심했으며 그녀가 겪었을 지옥 같은 고통을 외면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와 죄책감이었다. 그의 절규가 텅 빈 집무실을 가득 메웠다. 그는 책상 위에 모든 것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서류들이 공중에서 비처럼 흩날리고 값비싼 장식품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박살났다.
한참을 폭풍처럼 날뛰던 그는 폐허가 된 집무실 한가운데에 주저앉았다. 분노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제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평온함이 찾아왔다. 그는 부서진 액자 속에서 하나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아이의 해맑은 미소가 그의 심장을 수천 개의 칼날로 찌르는 듯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전화를 들었다. 서우에게는 아직 전화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빌 자격조차 없는 남자였다. 그는 김비서에게 전화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무섭게 들렸다. 김비서, 아버지를 포함한 JS그룹의 모든 이사진을 소집하게. 긴급 이사회야.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거짓의 막은 걷혔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JS그룹의 최고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에는 이례적인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준 대표가 소집한 긴급 이사회. 소집의 이유도 모른 채 불려나온 이사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명예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강병철 회장 역시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상석에 앉아 있었다. 아들이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이자 자신에 대한 도전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섰다. 평소에 그답지 않은 모습이었다. 값비싼 수트 대신 그는 단순한 검은색 셔츠 차림이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그의 눈은 마치 활화산처럼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회의 테이블의 상석, 아버지의 맞은편에 앉는 대신 발표자 연단 앞으로 걸어 나갔다. 마치 검사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사회를 소집한 점 양해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회사 경영을 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는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지난 6년간 JS그룹의 이름 아래 그리고 여기 계신 한 분의 지시 아래 자행된 한 개인의 삶을 무참히 파괴한 범죄를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범죄라는 단어에 이사들은 경악했고 강병철 회장의 얼굴은 어둡게 굳어졌다. 태준은 뒤에 서 있던 김 비서에게 눈짓했다.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그리고 그 위에 한 편의 잔혹극이 상영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증거는 6년 전 윤소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10억 원짜리 거래 내역서였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그것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완벽하게 위조된 파일이라는 감정서가 떠올랐다. 두 번째 증거는 은퇴한 집배원의 영상 증언이었다. 그는 눈물로 호소하며 강 회장의 수에게 돈을 받고 윤소우가 보낸 편지들을 모두 가로채 전달했다고 고백했다. 세 번째 증거는 강 회장의 해결사 노릇을 해온 남자의 신상 정보와 그가 강 회장의 지시를 받고 지난 6년간 윤소우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려 왔는지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였다. 그의 통화 기록은 명백히 강병철 회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 스크린에는 윤소우의 낡은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떠올랐다. 임신 8주, 그리고 그 옆에는 강하나의 출생증명서가 나란히 놓였다. 두 서류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끔찍한 진실을 깨닫기에 충분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냐. 강 회장이 마침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네가 지금 미쳤구나. 감히 이 애비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개냐. 그의 분노에도 태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누명이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지난 며칠간 제 모든 것을 걸고 파헤친 진실입니다. 그의 차갑고 확신에 찬 목소리에 강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자신의 완벽했던 범죄가 모두 드러났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무릎 꿇는 대신 오만하게 고개를 쳐들었다. 그래, 내가 했다. 그의 자백에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전부 다 이 가문과 우리 회사를 위해서 한 일이다. 근본도 없는 계집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게 둘 수는 없었다. 너는 내 아들이고 장차 JS그룹의 주인이 될 놈이니까 그깟 계집의 하나의 인생이 희생되는 게 뭐 그리 대수냐.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뒤틀린 부성애와 탐욕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태주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아들의 연민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경멸만이 남아있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꿰뚫는 힘이 있었다. 당신이 말하는 그 가문과 회사는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당신의 손녀가 될 뻔했던 아기의 인생까지 짓밟고 세워도 되는 그런 괴물입니까? 그는 말을 이었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것은 회사가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탐욕과 아집과 오만뿐이었습니다. 당신은 JS그룹의 이름에 먹칠을 한 암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태주는 다른 이사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강병철 명예회장의 모든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JS그룹의 대표이사로서 오늘부로 강병철 회장을 명예회장직을 포함한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해임할 것을 정식으로 발의합니다. 회의실은 폭탄을 맞은 듯한 혼란에 휩싸였다. 강 회장과 한편인 친인척 이사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하지만 태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다른 전문 경영인 이사들과 주주들의 위임장을 확보해둔 상태였다. 그들은 개인적인 감정보다 오너 리스크로 인해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 결국 해임안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강병철 회장은 자신의 제국에서 자신의 아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축출되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태준을 노려보며 증오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네가 감히 내게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도 아니다. 태준은 그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무언가를 결단한 자의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네, 오늘부터 저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자신을 올가매던 족쇄를 스스로 끊어냈다. 진정한 가족을 되찾기 위한 고통스러운 첫걸음이었다. 회의실의 폭풍은 끝났지만 그의 마음속 폭풍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강병철 회장이 자신의 제국에서 축출된 후 대한민국의 재계는 한동안 떠들썩했다.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낸 왕자의 난은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렸지만 곧이어 강태준 대표가 공개한 진실과 그의 단호한 개혁 조치들은 여론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 사람들은 비정한 아들이 아닌 거대한 악에 맞서 자신의 정의와 사랑을 지켜낸 새로운 리더의 탄생을 목격했다. 태주는 며칠 밤낮으로 회사 일에 매달렸다. 아버지가 남긴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흔들리는 조직을 안정시키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회사 일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고, 가장 어려운 결제가 아직 남아 있었다. 바로 윤서우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전화하거나 약속을 잡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집 앞에서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호령하던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저 용서를 구해야 할 한 여자 앞에 선 초라하고 죄 많은 한 남자일 뿐이었다.
늦은 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서우는 자신의 집 앞에 서 있는 태준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의 얼굴은 며칠 새 수척해져 있었고 눈은 깊은 고통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태준은 그녀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두꺼운 서류 파일을 내밀었다. 이 안에 우리가 잃어버린 6년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 서우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 가로등 불빛 아래 서서 서류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위조된 서류들, 가로채진 편지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낡은 산부인과 진료 기록. 그녀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잔인한 음모의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을, 태준 역시 자신만큼이나 거대한 거짓말에 속아 고통받아 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가 그들의 사랑의 결실이었지만 거짓의 세상 속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서류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더 이상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억울함과 안타까움과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었다. 서우가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태준은 그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서우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아버지를 막지 못한 것도 내 잘못이고 당신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것도 내 잘못이야. 당신이 홀로 그 모든 고통을 겪는 동안 나는 당신을 증오하며 살았어. 나는 너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는 놈이야. 그의 이마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닿았다. 하지만 제발 우리 하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찾은 이 진실을 위해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한 번만 줘. 평생에 걸쳐 내가 당신에게 진 모든 빚을 갚게 해줘. 서우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내려다보았다. 6년간 쌓아온 미움의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잡았다. 일레오나요, 태준 씨.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원망이 아닌 다른 감정이 실려 있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을 용서하고 또 나 자신을 용서할 시간이.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너무 많이 아팠으니까. 그것은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었다. 태준은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시간이 흘렀다. 가을이 깊어지고 도시의 나무들이 붉고 노란 옷으로 갈아입었다. 강태준 회장의 JS그룹은 재계의 예상을 깨고 더욱 굳건해졌다. 비윤리적인 관행을 모두 없애고 투명 경영과 직원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의 새로운 경영 철학은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었다. 강병철 전 회장은 모든 것을 잃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시간도 천천히, 조심스럽게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심리 상담을 함께 받았고 주말마다 하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하나라는 사랑스러운 연결고리는 그들을 빠르게 이어주었다. 그들은 6년 동안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아픔에 울어주며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다시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의 주말, 세 사람은 한강공원을 찾았다. 화려한 레스토랑도 값비싼 선물도 없었다. 그저 돗자리 하나와 서우와 태준이 함께 만든 서툰 도시락뿐이었다. 하나는 아빠가 사준 예쁜 연을 들고 잔디밭 위를 신나게 뛰어다녔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파란 하늘 아래 가득 퍼져나갔다. 태준과 서우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어깨는 편안하게 맞닿아 있었다. 하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서우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했다. 태주는 그런 그녀를, 그리고 딸을, 다시 그녀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6년 전보다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이 가득했다. 서우야, 고마워. 내게 다시 돌아와 줘서, 그리고 하나를 지켜줘서.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우는 고개를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 6년이 넘는 시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그를 향해 활짝 웃어 보였다. 눈가에 예쁜 주름이 잡히는, 그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바로 그 미소였다. 저물어가는 가을 햇살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하나로 이어졌다. 상처로 부서졌던 한 가족이 과거를 외면하는 대신 함께 마주하며 마침내 온전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그들의 인생에 비로소 진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